TVN 교양특강 이것이 미래다 월간 유레카.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문선정입니다. 꽉 막힌 도로를 벗어나서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또 운전대를 잡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운행하는 무인 자율주행차. 2259년의 뉴욕의 모습을 영화 속에 담았던 제5원소,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본 미래의 모습인데요. 이거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 일반 도로에서는 국내 기업이 운전석을 비워둔 상태의 무인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실로 이제는 다가왔는데요. 미래의 교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N 교통방송은 매월 모빌리티 학계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인공지능, 자율주행, 또 드론 등 신기술을 주제로 모빌리티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특강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댓글은 유튜브 앱을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열린 이야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교통안전 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자인 저도 마스크를 착용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N 교양특강 이것이 미래다 월간 유레카. 오늘 첫 손님은요, 국민대학교 정구민 교수님의 강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좀 만나 뵀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상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죠? 네, 거의 다 이제 강의가 온라인으로 좀 되고 있죠. 네. 네, 어떠세요? 이게 벽과 대화를 해야 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온라인이라는 게 어떤 지식을 전파하기 또 좋은 그런 장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쨌거나 모빌리티 학계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저명한 우리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좋은 강연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 강연이 이것이 미래다 월간 유레카입니다. 네. 유레카, 감탄사가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네. 좋은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국민대학교 정구민 교수님,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기계소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동차와 전자업계에서 자문 활동으로 모빌리티 업계와 학계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네. 오늘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이 모빌리티 시리즈 첫 강의라서 이제 그 다음 강의하실 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고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는 이런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강연을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민입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저는 고향이 여기서 1시간 넘어가면 충주고요. 그 다음에 원주에는 큰애 삼촌하고 큰이모하고 그 사촌들이 쭉 살아서 방학 때마다 여기 와서 재밌게 놀았었습니다. 치악산도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교육의 도시 그리고 미래 교통의 중심이 되는 이 원주와 도로교통공단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정구민이고요. 국민대학교하고 비슷해서 기억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제 휴맥스의 사회이사를 좀 맡고 있고요. 휴맥스는 지금 빌딩 중심의 모빌리티를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건물과 건설사와 협력해서 어떻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갈 것인가, 주차장과 뭐 충전 서비스 이런 부분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네이버에서 좀 자문 교수를 좀 했었고요. 아마 이제 그 오토노머스 A2G 한지영 대표님도 조만간 강의를 하실 텐데 여기에 지금 자문 교수도 좀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모빌리티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 부분들, 이게 어떤 어느 한 산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산업에서 크게 좀 가고 있는 변화를 짚어보고요. 내년 CS2022의 주제가 아마 우주가 될 것 같은데요. 항공과 우주 쪽도 이제 모빌리티로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고 있는 서비스들하고 자율주행 쪽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 단순히 어떤 모빌리티가 어떤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를,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공단과 경찰청에 좀 해줘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86년에 이제 벤츠의 역사가 좀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우리가 1913년으로 잡고 있고요. 1913년은 이제 포드 헨리 포드 CEO가 자동차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분업화를 시켜서 싼 값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시키는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자동차가 이제 유럽,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제 가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요. 100년간은 이제 자동차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할 수 있다, 내가 운전 면허 상당히 중요했고요. 이제 면허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같이 좀 봐야 될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운전 공간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한 100년 정도 되면서 2010년 중반에 가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급격한 자동차 판매 대수 성장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포화가 되거든요. 뭐 8천만 대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는 늘어나지 않고요. 이제 더 이상 자동차의 시대가 아닌 우리가 보급된 자동차를 가지고서 어떻게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이제 서비스의 시대가 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뭐 잘 알려져 있는 뭐 우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의 소카라든가 리프트, 뭐 테슬라도 다 이제 그 2010년 정도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이제 서비스의 시대로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어떤 운전이 아니라 운전을 할 수 없는, 이제 개인화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분들도 어떻게 편리하게 이동을 할 것인가라는 이동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됩니다. 승객이 됐을 때는 운전자보다는 조금 더 행동이 자유로운데, 뭐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승객의 행동은 자유로운데 이 승객에게 어떻게 편리한 운전 시간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간은 또 하나의 이제 생활 공간이 됩니다. 집과 오피스에 더해서 이제 이동하는 이 공간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변해가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화의 방향은 이제 전기차, 자율차, 서비스, 이 세 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앞으로는 기존의 자동차 진화가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편리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승객이 어떻게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자동차에서 서비스로의 변화는 비단 어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서비스 산업,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맨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는 이제 자동차 한 대 한 대를 고려했었다면 이젠 도시 전체의 교통을 고려해야 되고 도로를 고려해야 되고 신호등을 고려해야 되는 전반적인 인프라와 같이 융합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도 지금 관련 과제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모빌리티의 우리가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차를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의 운행 시간, 하루에 운전을 얼마나 하시나요? 네, 저도 보면은 한 학교 갈 때 한 40분, 올 때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략 자동차의 자가용의 운행 시간 한 5% 정도, 1.2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시간 22.8시간은 다 주차장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자원 낭비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야 이제 더 팔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도시의 리소스, 자원의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주차장에만 있으면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차를 주문하고 우리가 타고 가서 내리고 그 차는 또 다른 사람을 태우러 가는, 또 어떤 주차장도 많이 줄어들고 도시의 변화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이제 도시화가 점점 더 가속화가 됩니다. 2015년 유엔 보고서에 보면 2050년에 전 세계 도시 인구 집중률 66%로 전망을 했고요. 주요 나라에서는 70%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수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더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80%까지 갈 거다, 이런 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어떤 도시 인구 집중률이 높아지면 빌딩이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빌딩 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 어떤 실내 이동 로봇이라든가 실내 배송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거고요. 네이버의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플라잉 모빌리티가 가져올 변화들, 서서히 어떤 2024년, 2025년 정도를 이제 주요 업체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언더그라운드 모빌리티 부분들 또 한번 이제 서서히 좀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에 어떤 자율운항 선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6회 공으로 나누어지는 자율주행의 확장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페이지는 우리나라 국가과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단에서도 시작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과제는 목표가 이제 2027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반을 닦는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플라잉카 비전은 이제 2025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일단은 작은 플라잉카 또는 뭐 작은 드론으로 배송에부터 시작하면서 그 무게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2025년 비전을 좀 잡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가고 있는 과제는 2025년 자율운항 선박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율운항 선박이 정말로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되면 거기에 어떤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절감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가져가고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그 운행 인원을 좀 줄이고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부분도 하나 있고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메이플라워호 400년을 기념을 해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자율운항 선박이 출발했는데 일주일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인 선박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기계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영국으로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화에서 어떤 방향을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모빌리티 발전 전략에서는 이제 어떤 파괴적인 혁신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제 더 이상 어떤 운전이 아니라 승객 입장에서 가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승객 중심으로 지금 이제 현대저널에 있는 HM저널에 있는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운전자에서 승객으로 바뀌면서 이제 다 자유로운 서비스를 이제 즐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특수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나르는 차량들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특수목적 차량들은 사람을 나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조금 더 자유로운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 야누스 400 특수소방차는 양면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소방차인데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면 더 좋지 않겠네, 이런 부분이죠. 운전석 대신에 물을 좀 더 채우고 조금 더 이동이 자유롭고 그러면 이제 화재에서 수많은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적한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한적한 시골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쭉 다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품도 싣고 가면서 판매도 좀 하고 어르신들이 타고서 이동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뭐 순찰도 같이 하고 이런 어떤 다목적 자율주행 셔틀도 이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시도 많이 변화할 걸로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국토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는 헬기 착륙장이 건물에 545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물론 아직은 좀 먼 미래지만 상당히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빌딩에서는 이제 또 하나 좀 이슈가 좀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배달의 민족의 로봇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2007년부터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랜드 로봇 챌린지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행사냐면 여기 1층에서 3층까지 예를 들어서 지정된 장소로 물품을 배송을 하는 거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고 그다음에 계단을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로봇 입장에서 엘리베이터가 편하겠죠? 뭐가 어려웠냐면 우승자가 안 나왔어요. 3년 동안 안 나왔는데, 일단 사람들을 비켜가는 게 되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누르지만 로봇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도 타는 게 힘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타가지고 빨리 닫힌 버튼을 누르지만 로봇이 타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수평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비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로봇이 넘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로봇에 팔을 달지 않으면 로봇하고 엘리베이터하고 통신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가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야 와줘. 그러면 타고 탔으니까 문을 닫아줘. 뭐 이런 또 통신 프로토콜의 개발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현대나 네이버 쪽에 나오는 기업체들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건물이 대형화됩니다. 건물이 대형화되는데 우리가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이 12시에 밥을 먹으러 내려오면 지하에 있는 식당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동좌석제를 하고요. 뭐 내가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2층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 데나 앉고요. 그 앉은 자리에서 샌드위치를 주문을 하면 식당에서 로봇이 만들어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좀 다른 문제, 어떤 사람이 이동할 거냐 아니면은 로봇이 이동할 거냐, 사물이 이동할 거냐, 그런 쪽으로 문제를 좀 바꿔볼 수 있고요.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에서도 로봇 친화적 빌딩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랑 같이 해서 서비스를 가는 이런 발표가 한번 있었습니다. 다음에 휴맥스의 모빌리티 기반 빌딩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더 이상 어떤 모빌리티라는 게 자동차가 아니라 서비스로 연계되면서 새로운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입장에서는, 그 빌딩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빌딩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하 1층 주차장에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집어넣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집어넣어서 수익 모델을 또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뭐 꼭 모빌리티는 아니지만 이제 공유 주방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밥집과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집이 이제 뭐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소풍이에요. 김밥 주문이 많으면 치킨집 사장님이 잠깐 치킨 판매를 접고 김밥을 만들어줘서 수익을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공유 주방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플라잉 카를 날리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빌딩 중심 모빌리티의 중요한 팩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가져온 부분은 이제 플라잉 카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제일 앞서 있다고 하는 이제 조비 에이비에이션인데요. 이 업체는 그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뭘 발표했냐면, 이륙하기 위한 비행기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쟀는데 55dB가 나옵니다. 2019년 환경부 발표에서 보면 도로변 소음이 대전이 한 60 정도, 제일 작고요. 서울이 한 68dB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소음을 줄였다. 즉 안전한 헬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독일의 릴리움의 이제 가상 부분인데요. 즉 건물의 옥상 부분을 플라잉카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비는 이제 지난달에 그 항공용 주차장 업체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미국 도심에서 그 옥상들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맺었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또 새로운 부분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요 KST 셔클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이제 현대 셔클 서비스는 지금 이제 모든 버스들은 목적지와 출발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기존 대중교통은. 근데 여기서 하는 건 택시처럼 한 10인승 정도의 공유 셔틀이고요. 그러면 목적지하고 출발지를 지정을 해두면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신도시 같은 부분들, 이제 나중에 미래 가면 미래 도시의 이제 핵심 모빌리티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아직 교통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셔클 같은 걸 넣어서 또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발표한 건 여기에다 이제 자율주행을 넣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카이스트 이제 공경철 교수님인데요. 어떤 몸이 불편한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사이베슬론 대회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지자체의 이제 자율주행 셔틀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자율주행 셔틀이 주가 될 걸로 보는 거죠.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다음에 자율주행 트럭은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이제 뒤에 페이지를 좀 넣어놨는데 벌써 4개 업체가 미국에서 1개 업체 상장이 됐고요. 3개 업체가 이제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트럭이 시장이 상당히 좀 빨라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한지영 대표님이 이제 보여주실 텐데요. 그 안양에서의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걸 한지영 대표님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안양의 구도심과 이제 신도심을 돌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살짝 비가 오는데 살짝 비가 와도 주행이 되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주행이 돼요. 즉 맑은 대낮에 차량이 별로 없는 도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의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깜깜한 밤이거나 또는 차량이 많을 때 이런 어떤 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영상 보면 이제 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뭐 서울에 아주 복잡한 도로가 아니면 다 달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수준이 좀 되는데요. 빨간색 신호등. 네. 그래서 이 워스트 케이스, 지금까지의 이제 이런 있었던 상황들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진화 방향이 될 걸로 좀 보이고요.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가 이제 작년에 차량에 라이다를 장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제 지금 아마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있는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끼어들 때입니다. 끼어들 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끼어드는 차량의 감지가 늦은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 기존에 앞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라이다가 2개 장착이 되면 끼어드는 차량을 미리 감지하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자동차사들이 많이 신경 쓸 부분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딥러닝 기반 인식 시스템입니다. 사슴 회피 주행 잠깐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밑에 부분으로 조금 더 내리시면 바가 뜰 것 같습니다. 네. 할까요? 안 되는 모양이다. 예. 그래서 여기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발표한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에는 거의 다 고속도로만 갔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도심을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차에서 추가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슴 회피 주행에서 사슴이 나타나면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도 어느 정도는 이제 주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워스트 케이스를 조금씩 좀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지금 이제 자율주행 진화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도심에 들어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심에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이 좌회전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좌회전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저 마주오는 차량도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 차가 나한테 가까워진다라고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었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뒷차는 당연히 이 자율주행차가 좌회전에서 갈 줄 알고서 속도를 높였는데 이 차가 급정거려 버리니까 추돌 사고를 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화가 난 운전자가 다음에 구글 자율주행차만 나타나면 쫓아가서 추월해가지고 급정거를 딱 하는데, 야속하게도 구글 자율주행차는 잘 정지를 한답니다. 딱 정지 딱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워스트 케이스에서 첫 번째는 아까 날씨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동주행 차량과의 공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동주행 차량들이 자율주행차를 어택하는, 공격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결국 어떤 그런 그 날씨 조건과 수동주행 차량과의 공존, 이 두 가지 문제가 현재 자율주행에 꼭 풀어야 될,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풀어야 될 이런 문제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360도에 이제 센서를 배치하고 주변 차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운전할 때 보면 끼어들기 할 때 옆차가 나를 신경 안 쓰면 사고가 날 텐데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있을 부분들은 여기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나 바이두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는 이제 운전자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토노머스 A2G가 세종시에서 이용료 1,000원짜리 이제 자율주행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서비스나 이제 구글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이게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지금 이제 시범 서비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좀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트럭은 곧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투심플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중국 업체인데, 중국계 미국 업체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미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플러스라는 자율주행 트럭 업체, 임바크라는 자율주행 트럭 업체, 오로라는 자율주행 업체인데, 오로라가 뭘 발표했냐면 자율주행 트럭부터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존이 뭘 발표했냐면 플러스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플러스의 지분을 20%까지 취득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자율주행 트럭이 빨라지는 거죠. 왜 빨라지는가를 보면 미국하고 중국에서 보면 이제 동서양 횡단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럭을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물류 시장이 뒷받침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자율주행 트럭은 아무래도 물건을 태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고려를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기술적으로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8시간 운행하면은 뭐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투심플이 자율주행 트럭을 한번 시범 운행을 해봤더니 보통 24시간 걸리던 부분들을 14시간 만에 주파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냐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율주행 트럭이 이제 필요한 이유 중에 뭐가 있었냐면 2025년에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 수가 20만 명 부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령화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럭 운전자 지원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당위성은 맞는데, 전체 산업을 다 자율주행 트럭으로 바꿔버렸을 때 이게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또 사회적으로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트럭이 상당히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뭐 아직은 컨셉이긴 한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 뭐냐면 이제 사람이 있는 그 캐빈이 뭐 자율주행 차가 됐다가 저것만 이제 플라잉카로 바뀌는 이런 서비스들. 그래서 모듈형 컨셉카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메타버스 많이 나오죠. 시뮬레이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18년에 우버가 이제 자율주행차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사망 사고에 이르는 사고를 냈는데 구글이 이제 거기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당시에 우버가 구글보다 실제 주행 거리수는 더 많지만 구글은 시뮬레이터에서 사고 상황을 다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면 사고가 안 났을 거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은 아마 이제 공단에서도 시뮬레이터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고라고 하는 거는 실제 도로에서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드물게 일어나는 게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얼마 안 되는 빈도의 사고 케이스를 시뮬레이터에서 자율주행 AI가 학습하게 해서 실제 상황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자율주행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잠깐 좀 보면, 첫 번째는 사람의 이동이 있을 거고요. 자율주행 트럭 같은 사물의 이동이 있을 거고, 우리 한번 좀 보면 뭐 자율주행 차를 주문하고 가는 부분들, 자율주행 차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차량 대수가 많이 줄어들 거다. 뭐 논문에 따라서 이제 자가용 수가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줄어들 거다, 이런 게 나오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나오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트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 거점에서 집 앞까지 배송하는 자율주행 배송 트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집 앞에서 집까지, 우리가 빌딩이라는 빌딩 앞에서 빌딩 안까지 어떻게 배송할 것인가. 그래서 그쪽에 어떤 자율주행 실내 로봇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세 가지로 좀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보면 이제 지금 자율주행 배송 실내 로봇은 요새 대개 바퀴를 6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을 가는 거죠. 아까 이제 그랜드 로봇 챌린지 엘리베이터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가 턱이 져서 바퀴 4개인 로봇이 넘어질 수 있는 데 비해서 6개면은 그걸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6개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배달의 민족의 딜리 드라이브가 이제 6개, 바퀴가 6개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리 서비스는 정비주의 세차를 어떻게 할 건가죠? 자율주행 지능이 올라가면 스스로 이제 고장을 진단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입장에서 좀 브레이크가 이상해, 그럼 정비소로 가는데 그런 진단을 차 스스로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공유 서비스에서 관리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공유 차량이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청소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벤텍스의 항균 탈취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제품이 이제 그 물질을 입히면은 뭐 탈취도 해주고 항바이러스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죠. 지금 저 뭐 마카롱 택시에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량 고장 진단은 이제 부품별 고장 진단 부분이 조금씩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만도 소카의 이제 브레이크 고장 진단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유 차량을 타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브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민원이 많답니다. 그럼 이제 소카 입장에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가 좋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제시해주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전기차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터 부분 보면 배터리 사고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죠? 모터는 고장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전기차가 이제 본격화된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모터가 가끔 고장 나는 게 각 회사별로 조금씩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석이 깨진다든가 자성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미리 진단해서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인가, 이런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자율주행차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요. 근데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에서 영화를 보면 멀미가 날 수 있습니다. 어지럽죠?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주행에서 영화를 보는 부분은 자율주행차의 거의 어떤 맨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은 안 되고요.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진동이 별로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도 많이 바뀌어야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율주행 컨텐츠 서비스가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의 변화죠. 우리가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자율주행차 하면 기존에는 사람이 결제하는 거죠. 사람이 결제하는데 이제 차가 결제해야 되고, 차가 결제할 때 차 중심의 결제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부분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특허는 어떤 거냐면, 어떤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으면 저 특허 내용입니다. 특허 내용이 그냥 그런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앞차들한테 비트코인을
빵 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받은 차량들이 비키면 내가 빨리 가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특허로 나와 있습니다. 요 특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어디에 좀 쓰이고 있냐면 공공에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차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공공 코인을 준다던가 또는 이제 응급차나 소방차 부분들. 그래서 이게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 다 비켜주면 좀 빨리 가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요 결제랑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져온 부분들은 이제 따뜻한 기술 모빌리티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이제 모빌리티라는 것들이 기업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싱가포르의 휠체어 배송 부분입니다. 휠체어 배송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요게 오마이뉴스에서 어느 분이 이제 기고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이 그 휠체어를 가지고 배송을 하는 거죠. 그 장애인분이 하는 건 뭐밖에 없는 이동밖에 없어요. 여기에 음식을 넣고 그 음식점에 음식을 넣고요. 근데 배달하면 거기서 이제 음식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뭐 $5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휠체어가 뭐 못 가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이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서비스는 뭐냐면 독거노인분들의 이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유 배달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쭉 배달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고요한 택시는 이제 청각 장애인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상도 하나 수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긴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진동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알림을 주는 이런 부분이 좀 가고 있고요. 미국의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5년 동안 운영되다가 이제 최근에 끝났습니다. 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뭐 78개 도시를 뽑아서 그 중에서 콜럼버스 오하이오시가 이제 최종으로 우승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성과가 별로 없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종료가 일단 됐지만 각 도시들이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위 도시인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시가 하는 건 뭐가 있냐면 핵심이 뭐냐면 영아 사망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콜럼버스시의 취약지구의 영아 사망률은 미국 평균 영아 사망률의 4배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콜럼버스시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약국과 병원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였고요. 그 다음에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했냐면 미국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는데 일자리가 주로 다 신도심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츠버그시가 인용한 논문 결과는 뭐가 있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2015년도에 나온 논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가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짧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하고. 그래서 피츠버그시가 시도한 건 뭐냐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진입하는 부분, 출퇴근 시간에 진입하는 부분에 신호등을 조정해줘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아마 공단에서도 지금 AI 신호등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요 출퇴근 시간 축소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스마트 시티 챌린지에선 여러 도시들이 고민을 하던 부분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뭐 의약품 배송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보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모빌리티가 쓰일 수 있다. 이런 분 한번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에 한번 저 공단에서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공단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경찰청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이 혹시 플레이가 되나요?
Cuidado, José, cuidado, José. 볼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AB라고 하는 자동 긴급 제동이라고 하는 기술이 처음엔 차를 보고 서다가 그다음에 사람을 보고 설 수 있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연은 뭐였냐면 사람 보고 서는 기술이 나왔으니까 내가 시연을 보여줄게 했는데 들이받아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볼보에서 나중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을 인식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잘못한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소비자들은 어떻게 그걸 아냐는 얘기죠. 소비자들이 내 차에 어떤 기능인지 어떻게 알까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사고냐면 당연히 정지할 걸로 사용자는 생각했는데 그냥 정지해 있는 버스를 그냥 들이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정지해 있는 차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겠지, 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차량엔 그 기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ADAS나 자율주행 기능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꼭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이제 더 가면 뭐가 되냐면 이제 앞으로 ADAS가 발전하면 이제 중고차 관리가 이슈가 될 겁니다. 중고차 관리에서 이게 어느 기능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제 면허제도에 관한 고민입니다.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제 면허제도에 관한 고민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면허제도에는 ADAS나 자율주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차를 산 다음에 벌벌 떨면서 실제 고속도로에서 버튼 눌러가면서 실험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면허제도나 교육제도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공단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량별로 뭐 테슬라가 있고 현대가 있고 차량별로는 기능이 어떻게 되니까 그거를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교육을 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면허 부분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시뮬레이터가 그래피컬 시뮬레이터도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터 좀 있을 거고요. 이걸 어떻게 집어넣고 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연구를 많이 좀 진행하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 분석이 서서히 이슈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레벨 2에서는 다 운전자 책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기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고 조사하는 부분들을 서서히 좀 우리가 좀 늘려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 고장에 대한 부분들,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뭐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그렇게 대체를 하면 사이드 미러의 거울이 깨지면은 가서 단속을 하면 그만인데 이게 내부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경찰차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이 어떤 센서 기능에 대한 부분들 가끔 이슈가 좀 나오거든요. 센서 기능 동작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검사를 하고 단속할 것인가 아직 해결된 이슈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서서히 이제 우리가 그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정보통신 알림기 신호등을 이제 통신으로 알려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공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중화, 오동작에 대한 부분이죠. 즉 어떤 차는 지금 저 신호등 정보를 색깔로 보고요. 어떤 차는 통신으로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으로 받을 통신에는 파란색을 주고 저긴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해주고 오동작을 줄여주고 이중화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또 하나 좀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구로 많이 진행하고 계신 이제 AI 신호등 제어가 있습니다. 그죠? AI 신호등 제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순히 어떤 뭐 교통량이 많은 쪽을 열어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도시에 따라서 어떤 도시 문제 해결에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신호등을 가변 신호등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 또 하나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경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모터쇼에서 가면 표현을 뭐라고 하냐 스마트폰 좀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스마트폰을 읽다가
여기가 이제 뭐 빨간불인지 뭔지 체크 안 하고 이제 건너갔을 때 어떻게 경고를 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센서를 둬가지고 뭐 라이다나 레이더를 둬서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경고를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연구가 좀 되고 있고요. 실제 시범 서비스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네, 지금 그 당시에 저 컨티넨탈 코리아에 계시던 김규석 상무님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시범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를 경찰이 단속을 해요. 그래서 수신호를 주는 거죠. 스탑. 그럼 차가 스탑을 해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제어 권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거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나중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너무 단속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어떤 뭐 고속도로에서 도주 차량, 자율주행 도주 차량을 서행하게 하거나 갓길에 멈추게 하는 기능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찰복만 입고서 했는데 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연구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주문형 교통 시스템, 사람의 이동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물류 및 배송 부분들, 이제 사물의 이동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모양이 많이 바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선 뭐 사람의 이동, 사물의 이동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특수목적 차량들이 늘어갈 거고, 그런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제 공단 차원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로나 신호등이나 어떤 교통 인프라를 통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된 부분들은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컨텐츠나 광고 산업이 많이 성장해 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주요, 이제 세차 부분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지능이 올라갔습니다. 지능이 올라가서 우리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가출을 했는데, 충전은 해야 되고 주유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 나간 자율차 고지서만 날아온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 계속 좀 날아오게 될 거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정비주의 세차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도 많이 좀 바뀌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 배송, 금융 부분도 많이 좀 바뀌게 될 거고, 아까 이제 전체가 이제 24시간이 14시간으로 줄어들면 이제 배송에 대한 효율화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쇼핑, 배송, 금융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금융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빌딩 내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아니라 그냥 바퀴 6개 달린 조그마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주고 어떤 규제를 뺄 것인가,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좀 규제가 많이 풀려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어제 하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활이 뭐 혁신적으로 변화된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전반적으로 쭉 보고요. 다음부터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이메일 있으니까 뭐 연락 주시고요. GM은 구민이고 1004는 천사가 아니고 제 생일이 10월 4일입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